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꼭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 여기 갈게요. 연말정산이 엄청 뚜덕한다리죠. 근데 더 내라고 해보세요. 더 내라고, 중산층들한테 더 내라고 해보세요. 혜택은 별로 없으면서. 자, 조국 대표가 합당은 없다 그랬었어요. 합당은. 예? 그러니까 독자 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독자 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이번에 목표는 뭐냐? 원내 정당입니다. 원내 정당 지금 가능해 보이죠. 가능해 보이죠. 몇 석, 최소한 그러니까 몇 석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선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현실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요. 현실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교섭단체에 진입하는 겁니다.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적으로 돼 있죠. 20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예? 원내 정당으로요. 20석 이상. 이게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될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지요. 집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과거의 정당 실험을 보게 되면은 정의당, 노회찬의 정의당에서 그 이후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저는 정의당에 대한 관심은 꺼버렸는데, 노회찬 정의당에서 원내 정당에 있었잖아요. 근데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진입을 하지를 못했죠. 한 번도 못했죠. 예?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그 제대로 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 중에서는 양당 민주당과 그다음 저쪽 상대방에 있는 양당, 지금 국힘당을 빼놓고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제대로 없었었죠. 없었었어요. 뭐 집권은 그러니까 뭐 언감생시였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원내 정당이 될 겁니다. 원내 정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열린민주당도 민주당하고 합당하기 전에 원내 정당이었잖아요. 원내 정당이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민주진영 혹은 진보진영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독자 정당의 길을 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정의당을 자꾸 연상하시게 되면은 이거 이제 이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냥 추상적인 수준에서 연대를 해야 된다, 상생적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일반적인 하나의 생각이죠. 최소한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연대하고 상생을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버립니다. 민주당이 이중대 아니냐. 정의당이 계속해서 삐딱선을 타게 되고, 이렇게 민주 깨시민들한테 그냥 욕먹은 이유가 정의당이 원래 그런 정당이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하는 짓 보니까는 이거는 그러니까 국힘당 못지않은 짓을 많이들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민주당 잘 되는 꼴을 첫째는 못 보겠고, 둘째는 뭐냐면 민주당하고 잠깐만 협력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고 자기들은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의 웬만한 정치인들 못지않게 진보적이거든요. 사고가 진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얘기를 하고 그래. 더군다나 실행 가능한.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러니까는 입지가 잠깐 좁아지는 거야. 좁아지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삐딱선을 계속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깨시민들의 마음이 떠난 거야. 떠난 겁니다. 민주당 이중대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이요. 아니, 노회찬 정의당 때 민주당 이중대라는 얘기 안 들었잖아요. 정의당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민주당하고 그 당시에 물론 민주당은 노회찬이라는 사람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식견하고 차이가 존재했죠. 훨씬 더 보수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각자의 정체성들이 있는 정당으로 이게 굴러간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원내정당이 됐을 때요, 원내정당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요, 이제 저는 긍정적인 점도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로 진출을 하면서 이재명의 색깔, 이재명다움을 가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약화되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 약화되면서 깝깝해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대표한테 과거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돼도 조중동이 당신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중동이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 한 번도 없다. 인정 안 한다 이거 대통령 되더라도.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오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재명 다움에 있다. 이재명 다움에 있다 이거예요. 이재명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재명 정치인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여의도로 가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가끔 답답해 보이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여의도 정치인들이 별별 정치인들이 다 있잖아요. 국힘당 정치인 못지않은 국회의원들 많아요. 민주당 안에서도요. 특히 경제 쪽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다 끌고 가려다 보니까는 끌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도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이제 흔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답답하지요. 답답해.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끔 느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 혁신당은 훨씬 더 민주당 대부분 국회의원들보다 선명할 게 아닙니까? 선명하지 않으면 또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는 선명할 게 아닙니까? 선명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도 이재명의 칼라가 다시 더 그러니까는 부각될 수가 있어요. 민주당에서도요. 서로 경쟁을 하니까는 그런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래가지고 민주진영이 원하는 걸 가지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굉장히 좋죠.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요. 조국 혁신당이 꼭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자, 먼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민주당 경선부터 저는 잠깐 평가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민주당 경선 이번에 점수를 준다면요. 한 80점을 줄 수 있습니다. 80점은. 현역을 45%를 교체했는데 저는 사실 욕심으로는 한 70%를 교체를 하고 싶었는데 한 45% 어떻게 결국은 이것도 그러니까는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 같은 사람하고 일반 국민하고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방송을 하면서 깨시민들의 책임감을 얘기했잖아요. 정치 외면을 하게 되면은 정치 외면을 하는 결과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다 우리 사회가. 꾀시민들이 그러니까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꾀시민들이 결국은 참여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역에서 이 귀족 정치인들을 다 교체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꾀시민들이 높은 참여율 결과잖아요. 어저께 서대문 그 청년 정치 몫으로 간 쪽에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투표를 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선 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안 만들었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는 서버가 여기 몰리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새벽에는 하니까 쉽게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는 깨시민들이 민주당에 그러니까는 이 깨시민들이 정치 참여가 지금 한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난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윤석열에 의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그냥 온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절실하게 이거를 온몸으로 체험을 하신 거야.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게 그러니까 난파선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을 이걸 막아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깨시민들이 열망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귀족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된다. 22대 총선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안 하면 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호응을 해준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 제 스스로 그러니까 저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제 마음이나 시민들 마음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경선을 통과하신 분들 중에서 배지를 다는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도 또 그러니까 귀족 정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끊임없이 국민들이 잘하면은 박수를 쳐주고 못하면은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이거 좀 한 번 정도만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그 한계입니다. 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선 통과 후보들도 탈락 후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정치 귀족으로 전락하는 순간 자기도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욕망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냐? 국민의 하나의 도구로서 자기를 위치 지으면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자기는 그러니까는 국민의 도구로서 위치 지으면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면은 정치 생명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을 지난 2주 전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 되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제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정치 고관여층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조국 혁신당에 진짜 필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님도 참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쪼개가지고 올린 글을 보고서는 어떤 분은 격하게 얘기한 걸 초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댓글로 자기 실체를 가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지킵시다. 예의는 지켜요. 예? 예의는 지키자고요. 제가 앞에서 모두에 얘기했듯이 각자 자기 생각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가지고 민주진영 갈라치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분류하는데 대부분 지적들이 놓치는 점이 있게 제가 이 본 방송을 다시 편성한 거예요. 조국 혁신당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수님, 국민들의 경제적인 힘을 강화하는 걸 제도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검찰개혁 먼저 하고요. 이분들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자, 검찰개혁을 하고 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정착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을 하고 나서 반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반동이 일어났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최대의 구구 정당이 윤석열이 등장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김대중 노무현의 좀 아주 아픈 소리일지 모르겠지만은 산물입니다. 결과물인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민주주의의 결과물인 거예요. 윤석열은 사실 문재인 민주주의의 결과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교수님, 조국 혁신당도
선진 복지 국가를 지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송하고 나서 방송하고 나서 강령 좀 읽어봐 주세요. 교수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강령을 봤어요. 잠시 후에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조국 혁신당이 그러니까는 제가 꼭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경제적 힘 강화를 제도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조국 혁신당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서로가 그러니까는 이 진보적인 개혁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민주당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는 일부 그러니까는 협조를 얻어내려면 민주당도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양보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는 타협을 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을 속에서요. 근데 무엇보다도 실패할 경우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패할 경우라는 건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소위 말해서 기존에 그러니까는 정의당 혹은 최근에 열린민주당 그 정도에서 멈춘다면은 저는 이건 실패라고 봅니다. 실패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진보에 대한 실망, 기대 포기. 이게 지금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에 광범위하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인데 그럼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극우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 조국 혁신당이 실패하면요. 극우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했어요. 다시 국힘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으려면은 장기 집권이 가능해야 돼요. 민주진영이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조국 혁신당이 하나의 파트너로서 연립 정권을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해가지고 검찰 개혁 한다고 해보세요. 제도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정권을 뺏겠다고 해보세요. 권력을요. 그러고서 5년에 권력을 뺏겠다고 해보세요. 뺏기지 않는 보장 있어요? 뺏기면은 다시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되는데, 예? 이 정도를 제가 성공으로 기준을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힘의 강화를 간 거예요. 제가 이건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성공의 의미는 뭐냐면요. 원내정당 진출 가지고는 이건 성공이 아닙니다.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열린민주당에서 최강욱, 김의겸 이런 그러니까 소위 선명성 있는 국회의원들 확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는 소수지만은 선명성 있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거기도요. 그러니까요. 예? 성공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치와 목표를 현실 정치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으로 질적인 개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 강령을 제가 보면서 이거 조국 혁신당 분들은 굉장히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제 개인과 지인의 느낌이니까는 너무 실망했어요. 아마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급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거기 면면들을 아시는 분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 이제 개혁하겠다 그러는데 지혜에서도 말씀하겠지만 공공금융을 이해하는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기재부를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하려면 모피아의 권력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모피아의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이해하시는 분이 제 건방진 얘기 같지만 저는 이 분야를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좁습니다. 예? 그 조국 대표를 잘 아는 지인, 조국 대표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한 지인이 저한테 연락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어요. 예?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이분 표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강령이 자기가 읽어보면 너무나 누추하더라는 거예요. 대학생이 네이버 지식인에서 베낀 느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강령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 이런 소감을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했어요. 여러분들 강령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학생들이 한때 우리가 이제 저거를 주게 되면은 과제를 주게 되면 짜깁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급했는지 너무 엉성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역사에 남을 정당의 강령이면요 30년 50년에 읽어봐도 참 내용이 참 괜찮다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3.1운동 선언 3.1 독립운동 선언서를 보거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지금 읽어봐도 구하잖아요. 하잖아. 자, 이거고요. 조국 혁신당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 사회 진보를 복원해야 됩니다. 진보가 복원되지 않으면은 우경화가 극우화가 가속화되거든요. 근데 복원이 된다는 얘기는 가치 회복을 해서 가치 회복만 가지고 주장만 해서 끝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실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검찰 독재하고 특권층의 반칙을 제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요. 이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해체하는 것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특권층 반칙이 제도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21세기에 스웨덴 3인당의 장기 집권, 스웨덴 3인당이 50년 이상 장기 집권했잖아요. 장기 집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고. 민주진영과 민주진보 진영이요. 장기 집권을 해야지만이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계속해서 이걸 그러니까는 바꿔가면서, 아니 계속해서 이것을 개혁해가면서 했을 때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하려면요 장기 집권하는 건 결국 뭡니까?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어야 돼.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현실적으로요. 공고한 지지 세력을 구축이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공고한 지지 세력 구축 없이는요 반동 출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동이 출현해가지고 개혁이 자초가 되게 되면요 정치적인 허무주의가 확산됩니다. 그럼 바로 우리 사회 극우화, 전 세계가 지금 극우화가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바람 부는 데다가 우리 사회도 극우화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우화됐습니까? 장기 집권에 필요한 공고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려면요 유권자들 중에 국민들 중에 80% 이상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돼. 80% 이상이요. 제가 그래서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소득을 하게 되면 85%가 소득세 내는 사람 중에 85%가 이익을 보고 재산세에서는 91%가 이익을 본다 했잖아요. 수치로 제가 보여드렸잖아. 수치로 보여드렸잖아요. 국민들이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면서 국민들이 경제적인 힘을 강화를 시켜줘야 돼. 그들의 지지 세력이 되죠.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스웨덴 3인당의 장기 집권은요. 조직 노동자의 지지입니다. 공장 조직 노동자의 지지예요. 이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면요. 다시 또 민주당하고 합당한다는 얘기라든가 원내 정치하면서 굉장히 많은 좌초를 겪거든요. 소수 정당들은요. 그러다가 별반 그러니까는 이 선명성 있는 정치인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사이다 같은 느낌을 주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굉장히 일반 국민들은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명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일반 국민들은 지금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는요. 경제가 지금 계속 안 좋은 우리나라 구조를 갖고 있거든.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가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개혁 많은 국민들은 자기들하고 삶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 검찰에 불려갈 일이 평생 살면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저는 그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검찰개혁은 그러니까 개혁의 필요 조건이지 모든 게 아니야. 에브리싱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 자, 북유럽 스웨덴 3인당의 장기 집권 모델을 해보세요. 북유럽 복지국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 저한테 이제 댓글로. 스웨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요, 시대 수명을 다 한 겁니다. 시대 수명이 다한 20세기 모델을 가지고 우리 지금 21세기에 상황이 전혀 달라요.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스웨덴이 장기 집권할 때 상황하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달라요. 달라요. 자, 봐보세요. 이제 사회 건강성을 만들려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직접 제가 경험자니까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이 2017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올 때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도 많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여러 이제 그룹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이제 주축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참여했던 게 저희 광흥창 팀이라고 있습니다. 광흥창. 저기 광흥창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바닥이 좋기 때문에요. 서로가 다 아는데 저한테 이제 몇 분한테 계속 전화와 참여 좀 해달라고.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저랑 이제 잘 아는 평상시 잘 아시는 선생님한테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할 때만은 대뜸 하는 얘기가 스웨덴 모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스웨덴 모델. 그래서 스웨덴 모델이요? 스웨덴 모델이 우리 사회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랬어.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걸 좀 봤는데 스웨덴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사회복지, 사회 쪽으로 하는 사람 일부가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전공은 아니고 대충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참고하는 정도로 아는 수준이고 스웨덴 모델을 얘기했었어요. 예?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분들이 거기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죄송하지만은 스웨덴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것 같길래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요청을 제가 선생님 말고도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전제 조건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라 했냐면요. 제가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발제를 좀 한번 선생님들 앞에서 할 기회를 달라. 스웨덴 모델이 왜 우리의 해법이 아닌지 대한민국의 해법이 아닌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제가 그걸 듣고서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러더니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여 안 했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스웨덴 모델을 실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실행할 수 없는 모델이거든. 실행할 수 없는 모델이거든요. 결국은 방황을 하다가 끝났죠. 방황을 하다가 끝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처음 출발할 때 리셋 코리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리셋 코리아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 좌파 바람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불기고 했지만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좌파 바람이 안 불었죠. 안 불어요. 특히 젊은 층들 속에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앞에서 얘기했죠. 탈공업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노동자 비중 축소로 조직 노동의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복지의 모델은 공장 노동자, 공장이란 데가 노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이거든요. 이게 제조업 시대 때, 산업화 시대 때 이게 모델입니다. 예? 노동조직, 조직 노동자가 대다수를 구성하고
그 사회에 그러니까는 이 노동자들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제조업 노동자가요. 서비스 노동자는 또 틀려요. 제조업 노동자. 예? 제조업 노동자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에요. 유럽의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의 그러니까는 사회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의 정치적인 기반은 다 뭐냐면 공장 노동자였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노동자의 비중이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어요. 1991년 이후에. 우리나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속에서 민주노총 선거 노동운동이 확 이 부상했다가 그 이후에 급속도로 이렇게 약화된 이유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조업 노동자 비중 축소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압축적인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일본이 여러분들 자민당 장기 집권이 되는 이유가 자민당이 저렇게 정치를 개판으로 해도 집권하는 이유가 고령층들이 여기도 그러니까 고령층들이요. 대다수 고령층들이 그냥 묻지마 그냥 자민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급속하게 극우화되는 거예요. 고령화하고 극우화가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가 과거 20세기 때 20대는 유럽에 있어서 많은 20대들은 제조업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일본의 90년대생 이후를 사투리 세대라 그러죠. 사투리 세대예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그러니까 포기한 세대들. 예? 미래에 대한 걱정과 희망은 사치이자 고문으로 생각하는. 그때 그냥 이렇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을 사투리 세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MZ 세대를 하는 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투리화도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요. 예? 그리고 20대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낍니다. 박탈감을. 과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동산 한 채씩을 다 건져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이 부동산 자산 축적에서 그러니까는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일자리도 별로 없어. 예? 일자리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어. 과거 저희 세대 때는 대학 졸업하면은 적어도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이 거의 자동적으로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성 진보. 우리 세대들이죠. 우리 세대들의 진보가 정치적으로 무능력했은 겁니다. 맨날 우리가 이 정치 운동조차도 외국 거를 계속해서 수입하다가 적응하려고 우리는 반복해왔어. 정치를 반복해왔어요. 제가 80년대 해외 나가면서 미국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우연히 모래 그러니까 있는 서점에서 제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는 경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서점에 바깥에 진열대에 꽂아놓은 책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플레이보이 잡지인데 플레이보이 잡지하게 되면 그냥 이 미녀 뭡니까 수영복만 입혀놓고 미녀 건데 근데 그 미녀에 제가 눈이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간 게 아니라요. 거기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그 특집으로 실은 게 있는데 특집에 뭐가 그랬냐면은 니카라과가 중남미 국가에 거기 미국 밑에 있는 나라잖아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니카라과 혁명에 대해서 특집을 잡은 그래서 니카라과 혁명에 그러니까는 주도 세력들 올테가 대통령 이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더라고요. 이 사람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뭐 문공부 장관 무슨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혁명사령관 여성인데 미모의 여성인데 젊은 이 사람들 인터뷰한 기사가 쫙 이렇게 특집으로 실린 거야. 플레이보이 잡지에. 이게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식 마케팅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당장 그걸 샀어요. 몇 푼 돈도 없는데. 그때 미국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점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는 저희 때는 굉장히 원서로 읽기 힘들었던 자본론 1, 2, 3권이 펭귄 책 북에서 간 게 뚝 꽂혀져 있길래 그 세 권을 딱 사고 그 플레이보이 잡지로 샀었어요. 근데 플레이보이 잡지 하나 더 산 게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북미 인디언 해방전선의 의장의 인터뷰가 또 이렇게 실려 있는 거야. 플레이보이 잡지예요. 제가 이제 니카라과 혁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쿠바 혁명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대 저희가처럼 운동을 했던 사람 입장 속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역사적으로 해외 사례, 레닌 혁명이라든가 모택동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 자료도 제대로 구해서 보기 힘든 이런 시절인데 제가 뭐냐면 각 국가의 혁명을 쭉 보면서요.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혁명이 그러니까 그 자기 나라의 혁명에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었습니다. 그건 그냥 참고 수단이지. 각국의 그러니까는 민주화는 자기 사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자기의 눈으로 자기 현실에 그러니까는 이 뿌리내릴 수 있는 걸 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운동가뿐만 아니라 지식인뿐만 아니라 운동가들도요. 예국의 사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입하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경향들이 강했어.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는 무능력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무능력해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한 번도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청년 세대들은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조중동 언론에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해서 야 이거 용공몰이식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청년 세대들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무능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세대들이 보수든 진보든 양쪽 다 무능해 보이는 거야. 청년 세대들은. 저는 대학생들 상대다 보니까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양쪽 다 무능해 보이는 거야. 양쪽 다요.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돌파는요. 20세기 좌파나 진보의 경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요. 스웨덴 복지 모델의 기반은 이 제조업 조직 노동자입니다. 산업 노동자들이에요.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3인당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도 탈공업화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3인당들이 다 그러니까는 약화되거나 사멸의 길을 갔잖아요. 그 다음에 고령화율 봐보세요. 빨간색이 일본이고 파란색이 그러니까는 저게 한국인데, 예? 저기 출발점이 7%일 때를 출발점을 같이 놓은 겁니다. 지금 한국은 지난해 19%까지 갔어요. 일본은 지금 30%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네?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인구란 얘기예요. 지금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되면요. 일본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19%까지 도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은 33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3년 걸렸어요. 예? 자, 스웨덴 3인당 장기 집권의 핵심 요인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힘이라는 것은 경제력, 돈하고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제력하고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돈의 힘이 너무 강하면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거를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스웨덴 3인당은 제조업 중심 산업이라든가 경제 생태계에서 이 조직 노동자가 이게 그러니까는 힘이었었는데 이건 산업화 시대 속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스웨덴 3인당이 1889년인가요? 제2인터내셔널 이때부터 거의 가입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치운동을 이제 가죠. 근데 스웨덴 3인당이 장기 집권이 이제 그러니까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80대 후반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0대 말부터죠. 이것도 탈공업화에서 비롯되죠. 조국혁신당은 지금 있잖아요. 과제가 뭐냐면은 누구를 지지층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다수의 지지층을 구축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 못하면요. 성공 못합니다. 과거 노회찬의 정의당이 왜 그러니까는 원내 이 교섭단체로까지도 못 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명성이 강한 일부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 극우화를 못 막아요. 예? 선명성이 강한 일부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수 지지층을
다수 지지층을 구축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개혁은 다시 그러니까 역행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3인당의 장기 집권의 종식 배경이 뭐냐면요. 예? 이 선출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주적인 통제가 일단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가게 되면 85%에서 90%가 하고 상위 5%가 경쟁하는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국민들 중에 80% 이상이 지지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러니까는 거듭나야 돼요. 정당이 돼야 돼요. 그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죠. 스웨덴 3인당 장기 집권이 왜 중단됐냐면요. 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 멤버로 설립돼가 출발해서 193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50년간 황금 시기를 구가하면서 이때 제도 개혁을 쫙 하죠. 이게 스웨덴 복지국가의 기반을 쫙 완성한 저거죠. 근데 70년대 후반부터 지지세가 약화돼집니다. 예? 특히 2006년도부터 14년까지는 권력을 뺏기기도 하죠. 왜 그랬냐면요. 블루칼라 노조가 지지를 안 합니다. 연금수급자들하고 블루칼라 노조가 지지를 철회해요. 지금 현재도 뭐냐면은 3인당이 집권정당 아니잖아요. 스웨덴이요. 네? 자, 이거 봐보세요. 스웨덴의 3인당이 그러니까는 득표율입니다. 저기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평균 득표율이 45.3%. 이게 장기 집권 시대 때 저거예요. 장기 집권 시대 때. 그러고 나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쫙 이렇게 하락의 길을 걷잖아요. 하락의 길을 걷잖아. 2022년에는 3분의 1도 득표를 못했어요. 예? 2000년대 초에 50%까지 득표하던 정당이 32%까지 하락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지지에서 떠난 거예요. 떠난 거야. 왜 떠났느냐?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이게 스웨덴의 일자리 양극화예요. 스웨덴만 하더라도 선진국가다 보니까는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들면서요. 그 제조업 종사자들이 되게 뭐랬습니까? 중간임금 노동자들이에요. 이게 5분위 배율로 보게 되면은 3분위, 가운데에 있는 3분위 배율이 줄어들잖아요. 막대기가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줄어들면서 고임금으로 이렇게 가는데, 고임금은 되게 고소득 서비스 직종이잖아요. 고소득 서비스 직종이잖아. 이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임금층들은 오히려 증가를 해요. 네? 증가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조직 노동자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는 증가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추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하위 50% 소득 비중이 한국은 이게 이제 스웨덴의 이제 50% 소득 비중은 지금 최근에도 보게 되면 한 20%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16%밖에 안 되죠. 그런데 스웨덴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조세 구조를 보게 되면요. 조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떠냐? 스웨덴이 우리가 복지를 실현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세 못지않게 사회보장세가 소득세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걷어요. 사회보장세를요. 스웨덴은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방식은 모든 그러니까 소득활동자한테 다 걷는 건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거기도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연금은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럴 게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하려다 보니까 연금 수급자들이 반대하죠. 예? 그럼 더 걷어야 되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낼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대한민국이 스웨덴 복지 모델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복지 대상자의 상한선이 차상위 계층이죠. 이 차상위 계층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라고 하는데요. 2022년 통합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자의 월급이 얼마냐면 231만 원입니다. 예? 이 소득의 50%면 116만 원이에요. 예? 2022년에 면세자 비율이 33.6%, 3분의 1 정도 조금 넘습니다. 69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중위소득자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아까 70%까지, 아니 상위 30%까지 있는 사람이 230에서 350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해보세요. 예? 이 사람들이 복지 혜택은 별로 없으면 내라고 해보세요. 세금 낼 여력이 안 돼, 이 사람들이요. 거부합니다. 거부해. 복지학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도입 안 하고 어떻게 복지학대 할 거예요? 복지학대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스웨덴이 바로 이게 뭐냐면은 산업화 시절 때는 제조업자들이 중심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회당 몰락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일본의 사회당이 자민당과 양당 체제로 쫙 이렇게 적어도 그러니까 80대까지 같이 쌍두마차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정당이잖아요. 일본 사회당이요. 예? 사회당이 몰락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지났을 때 이때 시작됩니다. 예? 일본 사회당이 연립정권이지만 집권을 하기 시작한 게 1993년부터 1996년 이때 잠깐 2년 5개월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누굽니까? 무라야마 도미니치. 예? 소위 말해서 이 사과를 한, 예? 이때 했는데 단명을 하죠. 단명을 한 게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을 대처하는데 무능함을 보였거든요. 국내 문제에 있어서요. 예? 그러고 나서 사회당이 해체됩니다. 해체의 길을 갑니다. 지금 일본에 사회당 없어졌잖아요. 사회민주당으로 당명 개칭했다가 몰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3인당의 우파들하고 신당들이 합쳐가지고 민주당 결성했잖아요. 그 민주당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잠깐 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집권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능함을 보여가지고 결국 자민당의 아베 정권이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즉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진보 세력들이 굉장히 무능함을 보인 거예요. 무능함을 보인 거야. 네? 무능함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요. 20세기 모델이 사실상 그러니까 사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현실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국 혁신당의 강령을 보게 되면은 기회균등의 나라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딱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선언이 생각나더라고요.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지금하고 뭐가 틀리죠?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현황판 만들었잖아요.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정경유착 없어서 봐요. 근데 재벌개혁 제대로 못했지요. 일자리 못 챙겼죠. 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그래 못했거든요. 하다가 이것도 자수돼 버렸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이 말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졌었습니까?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이 말로 굉장히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지지층들이 사실 피를 뜨겁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결과를 볼 때는 구호로 굳혔죠. 결과는 구호로 굳혔잖아요. 그러니까 구호하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예? 제가 모두에 대해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실력이 필요해요. 예?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민생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다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힘든 거를 본인들도 알거든. 챙기든 안 챙기든 간에. 그럼 이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정치라는 것은요. 제가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 이것을 위한 능력을 보여줘야 돼. 검찰 개혁은 필요 조건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 문제가. 예?
그거는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그걸 못하게 되면요. 그렇게 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허망감을 느낍니다. 허무감을 느껴요. 다시 저 이게 다시 개혁된 게 제도가 정권 뺏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 민주당 노무현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거기에 조국 혁신당이 하나의 파트너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러다가 권력을 다시 뺏기면 어떻게 될 겁니까? 윤석열보다 더한 사람이 나오리란 보장이 어디 없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윤석열보다 더한 그러니까 괴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예? 윤석열은 지금 뭐 그냥 비판이고 뭐가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하나의 괴물이야, 괴물.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게 5년 지나고 나서 또 뺏기고 이렇게 이런 걸 반복하면은 사람들 지칩니다. 지지층들이 지쳐요. 지지층들이 지쳐. 그다음에 정치 허무감을 느끼면서.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효능감을 줘야 돼. 지지층을 광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지층을. 제가 그래서 85% 이상이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그러니까는, 예? 왜 도입을 못하냐고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의 핵심 문제를 제가 보니까요, 공공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재부 개혁을 그러니까는 이건 많이 했답니다. 민주적인 예산 편성, 예산처 독립시킨다. 예산처 독립이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독립 안 했습니까?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목표는 더 성장을 해버렸어. 예? 민주적 예산 편성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적이 없어요. 공공금융 이해 못하면은 기재부 권력의 문제는요. 기재부 권력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 관계에서 갈게요. 기재부가 모피아가 여러분들 대통령실 장악합니다. 대통령실 장악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장악하고요.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를 모피아가 장악합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은 뭐냐면 당연한 기재부 관료 몫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요. 예?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가 금융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냐면 모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을 누가 하고 있느냐? 기재부가 갖고 있는 기재부가 뭘 가지고 이 국무총리실을 장악하냐면요.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기재부의 역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기재부 출신이 가서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인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의 껍데기 노릇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존재. 뭘 알아요? 정치인 국무총리가 경제에 대해서. 예? 세제, 화폐 문제, 국제금융 문제를 기재부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이게 모피아의 권력 구조예요. 예?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예? 벌써 그러니까 실망이 크다는데 뭐가 실망이 크다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안 하면서 이거를 돌파를 해내지 않으면요. 국민들한테 정치적 효능감 못 줍니다. 정치적 효능감 못 줘요. 국민들의 경제적 힘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지 못하면요. 정치적 효능감 어떻게 줘요? 예? 자, 제가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독자 정당의 길을 가겠다면은 집권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진짜 피가 뜨거워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피가 뜨거워지게. 즉 뭐냐면 검찰개혁 하나만 가지고는 검찰개혁이 하나의 시대적인 하나 저거지만 검찰개혁은 언제든지 또 자초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실 공수처 설치 가지고 얼마나 겨울에 추워서 나가서 가했습니까? 근데 그 지금 허망함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쏟아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조국 혁신당은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 극우화가
극우화가 가속화됩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장담을 할게요. 실패하게 되면 극우화 가속화됩니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팽배될 거라고요. 정치적인 허무주의가. 지금 20대가 더군다나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민감한 세대들인데 허무주의가 팽배되고 고령화가 더군다나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극우화는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에 대한요 굉장히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정 운영을 담당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보여요.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알아. 예? 문재인 정권도 그런 의지는 있었어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는. 의지는 잘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라는 건요. 자, 제가 그래서 이 성공해야만 한다는 것은 진짜예요. 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공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퇴행적으로 더 갈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모습까지는 성공 못 합니다. 지금 모습까지는 성공 못 해요. 예? 제가 이 정도 조언해 줬으면 됐지. 이 정도 조언해 주고 자문해 줬으면 됐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입에 쓴 약이 과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조국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당원분들은 본인들 거기에 다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예? 본인 제 판단에 동의하시면 반영시키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모습보다 더 계속해서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만들면 되는 겁니다.